대통령 측이 아니라 국회 측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뭐가 또 나와 있네요. 지금 반대 신문 거부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예. 국회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 시작할 차례였거든요. 앞서 그 30분 신문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본인이 형사 재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신문은 거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관이 그래도 반대 신문 해야 하지 않겠냐, 이미 뭐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 절차대로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상계엄은 헌법 보유 권한 차원이라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자신이 포기하고 한 거고, 반대 신문 같은 경우엔 국회 측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난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윤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 3시인 지금 이 시각 이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이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반대 측 신문을 하려고 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사실관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나는 형사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신문은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형사재판에 임하고 있어서 반대 신문 안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증인 신문이란, 사실 증인은 어느 누구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혹은 일방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의벌을 경고하기도 하고, 반대 신문이라는 것은 그 증인이 증언의 증거 가치를 음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차 신문이야말로 증인이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가장 필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만약의 경우에 이런 그 반대 신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문 진술 증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 증거의 경우에는 함부로 이렇게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 반대 신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고, 예.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거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반대 신문에 의해서 음미되어서 보장이 되는 것인데, 본인이 이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부한 이유도 뭐 단순하게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국회 측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인데, 이건 결국 어떤 면에서는 이 법률 전문가들한테는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걸 믿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라는 선언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좀 재판관들이 상당히 조금 표정이 좀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 이건 해석입니다만 그렇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고성 발언도 실제로 말씀하신 취지로 했습니다. 예.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러면 일반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렇게 반대신문 강요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장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부하겠다. 왜 아무것도 마이크 없어?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송부 촉탁을 했습니다. 앞에! 그래서 수사 기록을 지금 다시 양측 소통 대리인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 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서 이것을 또다시 기사화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불법에 조력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언 내용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했고, 그리고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 측의 이동현 변호사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했는지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예, 그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 건의한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장관, 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피청구인 측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그 야당의 횡포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설명을 시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야당이 거대 야당이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돼 있는 거에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뭐 고위공직자를 줄탄핵해서 행정을 마비시켰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뭐 안보 간첩죄 반대까지 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이 계엄 형식을 빌려서 암묵적 어떤 위기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 형식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경고성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용현 전 장관 상대로 한 첫 질문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먼저 했군요. 윤 대통령에게 증인이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냐라고 하니까 네라고 먼저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건의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야당이 횡포를 부려서 답답함을 토로해서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건의하게 됐냐라고 그런 취지로 질문하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서 앞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또는 비디오 메시지 등등을 통해서 보아왔던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위 공직자를 야당이 줄 탄핵시키고 행정을 마비시키고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등등의 이야기를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계엄 형식을 빌려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 형식을 통해서 강력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건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류혁 전 법무감찰관님 비슷한 논리를 취하고 있고 윤 대통령과 아주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팀이 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네요.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비상입법기구 설치라던가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좀 대치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기존의 주장이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 지켜봐야 될 부분은 그 비상입법기구와 설치와 관련된 그 메모, 쪽지, 메모.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군 동원과 관련된 것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본인이 건의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건의를 했고 언제부터 논의가 됐는지 그런 거를 명확히 따져봐야 되고 사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그 이전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아마 국회 측 청구인 쪽에서 질문을 할 것이고 사실 이제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저런 증언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증언 거부를 하지 않고 증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증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명백한 위증이 드러난다던가 단순한 입장이라던가 주장을 넘어서는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다면 그때는 아마 청구인 측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국회 측 그러니까 청구인 측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지금 30분 시간이 끝나면 다음 30분 이제 국회 측으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반대 신문 들어갑니다. 실은 지금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쭉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거다. 이런 발언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거다라는 표현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방금 나왔습니다. 쪽지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 쪽지, 문건, 하여튼 그 A4 용지, 문건을요, 직접 건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최상목 부총리가 늦게 왔기 때문에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한 걸로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작성을 했느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장관, 내가 작성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 본인 내가 했다, 제가 작성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지난 3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이 말했던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라고 했던 것과는 일단은 일치된 답변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다라고 했고 지금 방금도 자신이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작성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그 대목이 논란이 됐던 그 이른바 기획재정부 장관 쪽지에
A4 용지 그 작성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제가 작성했다라고 했고요. 최상목 당시 기획정부 장관에게 누가 전달했냐라고 했더니 늦게 와서 직접 건네진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해 보면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 이렇게 쪽지를 나에게 전달해줬다라는 취지로 그 전달자에 대해서는 조금 흐리는 취지로 발언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도 오늘 보니까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하지만 그게 실무자가 대통령실 참모라면 예. 그리고 그 문건의 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그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예. 이 계엄 그리고 또 계엄 관련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대통령께 계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도 했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뭐 전달을 받았다면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 문건을 비서관의 입장에서 이 당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대통령께서 이걸 전달해 드리랍니다. 뭐 이런 취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아하. 그런 거를 전부 다 종합해 보면 네. 그 전달자가 누구인지 이런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영상은 오늘 탄핵 심판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어서 보시죠. 이거는 조율이 됐다는 겁니까? 윤석열하고? 지금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국민의힘 재집권 전략 상황실을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탄핵되고 감옥 가겠지만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면은 우리는 사면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재집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래서 주범은 나 김용현이야.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아마 이런 저는 마음가짐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끊임없이 김용현이 했다. 뭐 포고령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려버렸는데 네네. 그거를 김용현이가 인정하면서 나온다. 네네. 그러면 아니 헌법재판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있죠. 네. 윤석열이 사면되기 쉬워지죠. 그러니까 내란 주범인 것과 공범인 것에 탄핵은 되고 사면되기 쉬워지죠. 그리고 또 이른바 이 극우 아스팔트들이 윤석열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모시게 되죠. 사면 가능성이 있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네. 제가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반체제 극우와 제도권 내의 극우가 지금 연대하는 상황인데 이 우위를 잡는 곳에 중요한 매개적 이 서열을 정해주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것도 하겠네요. 만약 탄핵된다면 대선이 열리면 네네.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되어야지 윤석열이 사면됩니다. 아니 이런 그리고 이야기 편지도 하겠죠. 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어김없이 자기 길을 가는군요, 이 사람. 네네네. 전혀 빈틈없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생사 자체가요. 네.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복되게 한다.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공공선을 가지고 화목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권력 정치, 생존의 정치 이런 것들이 검찰 내에서의 내부 정치로 몸에 익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에 물어뜯는 부분들. 왜 직장 내에 그런 정치 횡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위에는 막 비굴하고 그렇죠.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하고 아래 사람 짓밟고 경쟁자 물어뜯고 투사하고 뭐 이런 거 자기한테 있지 도움이 되면 딱 네네, 주세우고 네네. 도움 안 되면 무조건 없애버리고 네네네. 가장 야비한 스타일의 예, 인간. 그래 국가의 비전이라든가 공공선이 배제된 마키아벨리. 네. 딱 그 부분에 숙달된 조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거를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의견을 주고받고 이럴 텐데 사실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자들끼리 소통하는 거 허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저는 최상목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존재가 그런 하나의 느슨한 연대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교정당국이라든가 변호사 접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 공범들과 권성동, 권영세, 그다음에 이 최상목까지 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 그렇게 의심합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